87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저자 리처드 J. 라이더, 데이비드 A. 샤피로. 출판일 2024년 3월 4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 인생 코치 리처드 J. 라이더의 대표작. 30여 년 동안 사랑받은 베스트셀러의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웃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는가. 어느 순간부터 행복과 활기를 잊고 정체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포브스가 선정한 TOP5 코치에 선정된 리처드 J. 라이더의 대표작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는 출간한 후 3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 책에서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라고 묻는 질문에 지금 내 삶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되돌아보고 이 모든 것이 나를 과연 행복하게 해주는지 생각하게끔 한다. 성공보다 성취를, 목적지가 아닌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면의 통찰력을 통해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바람직한 삶을 위해서 어깨를 짓누르는 인생의 짐을 털어내고 과감하게 버리고 지혜롭게 나만의 인생을 소유하자.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 마지막까지 나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길 바란다. 저자 소개. 저자 리처드 J. 라이더, 리더십 컨설턴트. 미국의 전설적인 상담 전문가, 자기계발 코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목적의 힘을 발휘하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Inventure the Purpose Company의 창립자이며 포브스 선정. 가장 존경받는 코치 탑 5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마음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라.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파도치는 인생에서 다시 길을 찾는 법을 비롯해 다수의 책을 펴냈다. 저자 데이비드 A. 샤피로, 리더십 컨설턴트. 기업이나 조직을 위해 사람이 기계의 부속품 이상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첨단 기술과 멋진 삶을 융합시킬 방법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를 주관했다. 이 책을 출간한 후 미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방 다시 꾸리기 Repacking Your Bags 운동을 펼쳤다. 책에서 얻은 내용. 전 세계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 인생책. 전설적인 베스트셀러의 귀환. 딕은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중 마사이족 족장을 만나게 된다. 마사이족 족장에게 자신의 최신 가방과 안에 들어있는 온갖 세상 만물을 자랑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족장은 묻는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깨달음은 갑자기 온다. 그동안 지니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전혀 다른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게 된다. 이처럼 내면으로 눈을 돌리면 나의 삶에 대해 이해하고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나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인생을 가로막았던 모든 두려움이 하나씩 걷히게 된다. 삶은 결코 일반적인 논의로 규정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몇 마디의 명언들로 요약되는 것도 아니다. 삶은 오로지 자기만의 질문을 품은 채 끊임없이 내적 탐험을 떠남으로써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바로 이 순간이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이다. 마지막까지 나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나는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걸까? 이 질문이 가슴에 와닿는다면 당장 인생의 가방을 다시 꾸려야 한다. 책임감과 집착에 억눌려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뿐이다. 계속 짊어지거나 내려놓거나. 우리는 흔히 짐을 하나로 여기는 바람에 전부 다 지든가 전부 다 버리든가 양자택일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택의 범위는 훨씬 넓다. 이 책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은 무엇에서 오는지 원인을 파악한다. 그런 다음 내가 가진 것들을 재고조사하는 방법, 내면의 소리를 듣는 방법, 여행, 삶, 가방 꾸리기 등 직접 나의 삶에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로 펼쳐져 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되돌아보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해 바람직한 삶으로 살아가자. 경험에서 우러난 진정성. 행복한 삶을 위한 명확한 해결과 사례를 제시한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과 다른 삶을 살 필요는 없다. 현재의 중요한 것을 찾아 인생을 재정립하면 된다. 저자 리처드 J. 라이더는 이 책을 쓰면서 인생의 가방을 다시 꾸리는 삶을 실천해 나갔다. 행복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말하는 내적 탐험을 통해 자신에게 주는 행복이 진정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 책의 진정성을 이끌어낸다. 그는 순탄하게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재능에 맞는 진정으로 원하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도 한다. 이처럼 삶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짊어진 인생 가방 속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더 많다. 진정한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 불필요한 짐을 걷어내고 당신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자. 프롤로그.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인생은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 마사이족의 격언. 어느 늦은 오후 세렝게티의 고원지대를 여행하던 중 딕은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게 될 하나의 질문과 마주쳤다. 그의 동부 아프리카는 유례없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 거대한 평원은 바싹 말라 온통 먼지뿐이었고 강바닥은 쩍쩍 갈라져 있었다. 풀이 자라던 벌판에는 마른 지푸라기들만 바람에 흩어지고 평원을 물들이던 색색의 꽃들도 제 빛깔을 잃은 지 오래였다. 푸석푸석한 평원 위로는 황토색 먼지만이 제멋대로 휘날리고 있었다. 얼리 지평선을 배경으로 300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물을 찾아 떼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강이 사라진 대신 동물의 기나긴 행렬이 강물처럼 끊임없이 평원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다. 비참한 풍경이었지만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이기도 했다. 여행은 어느덧 중반쯤 와 있었고 눈앞에 펼쳐진 황량한 풍경은 이 여행을 떠나게 만든 삶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해가 기울 때쯤이면 신기루가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날이 저물어도 뜨거운 열기는 마치 악몽처럼 끈질기게 남아 있었다. 우리 일행은 랜드로버 안에서 마치 낡은 헝겊핀형처럼 널브러져 마른 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문을 확 닫아도 차체의 작은 틈새로 쉴 새 없이 먼지가 스며들어왔다. 모두들 꼼짝없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점점 갈라진 땅바닥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12명의 중년으로 구성된 탐험가 일행은 이미 1만 1200km를 행군한 터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내적 탐험 애드벤처 엑스페디션이라는 진지한 주제를 가슴에 품고 아프리카와 나 자신에 맞서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각오로 떠나왔지만 어느새 그들은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특히 리더 역할을 맡은 딕은 안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끝없이 터지는 성가신 일들로 인해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일행은 고원에 위치한 작은 마사이족 마을인 마가두루로 차를 몰았다. 그곳에서 야영을 한 뒤 아침에 떠날 예정이었다. 마을로 들어서자 키가 크고 비쩍 마른 마사이족 남자가 갑자기 일행 앞에 쓱 나타났다. 그는 기다란 창을 땅에 박고 한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에 받친 채 외가리처럼 서 있었다. 일행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허리춤에 달린 작은 칼을 바로 잡더니 도련낡은 담요를 활짝 펼쳐 몸에 둘렀다. 그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어딘가 범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초점 없는 그의 시선은 일행의 등 뒤로 펼쳐진 메마른 평원을 향해 있었지만 동시에 이 낯선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것 같기도 했다. 자신만만하고 진지한 그의 얼굴에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짧은 시간 동안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활짝 웃으며 영어와 스와힐리어를 섞어가며 인사를 건넸다. 잠보, 우리 본마 마을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이드인 데이비드 피터슨과 재빨리 몇 마디를 나누더니 옆에 있는 가축우리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관목 수풀에서 여자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딕은 데이비드에게 물었다. 뭐라는 거죠? 데이비드가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들이 자기네 소똥 냄새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한다는군요. 그 한마디가 서먹서먹하던 분위기를 금세 날려버렸다. 일행의 웃음소리는 공중으로 퍼져나가 원주민들의 웃음소리와 한데 어우러졌다. 마사이족 사나이는 자신을 타데우스 올코이에라고 소개했다. 마을의 족장인 그는 정중하게 딕의 손을 꼭 잡으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곧이어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코이에는 외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영어도 그곳에서 배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어째서 문명의 이 길을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나이는 40살밖에 안 되었지만 그는 여기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족장인 것 같았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에게서 뭔가 남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고 자기 생활에 깊이 만족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내적 충만함과 안정감이었다. 마사이족은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몹시 경계하고 의심하는 편이지만 다행히 일행은 코이의 덕분에 이방인 취급을 면할 수 있었다. 코이에는 사교적이고 재치가 넘치는 인물이었다.
그는 언어와 관습의 장벽을 초월하고 일행과 자기 불악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신비로운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모닥불가에 둘러앉아 그의 가뭄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두 눈에 눈물이 맺히기도 했다. 아사이족에게 가뭄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떠날 때 딕은 보기만 해도 눈부신 자기 배낭을 뽐내듯 걸머졌다.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아주 가벼운 최신 배낭이라 물건을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었다. 겉에는 수많은 버클과 걸쇠, 지퍼가 달려있고 크고 작은 주머니들이 칸칸이 붙어 있었으며 안에는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배낭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는 마치 걸어 다니는 광고판과도 같았다. 딕에게는 짐을 줄일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일행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구급상자를 비롯해 즐거운 여행에 필요한 잡동사니들까지도 빠짐없이 챙겨 넣어야 했던 것이다. 딕은 보이스카우트 출신은 아니지만 유비무환이라는 그들의 모토를 신봉했으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비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었다. 흡사 집을 지고 가는 달팽이처럼 뒤뚱거리며 걷는 동안 코이에는 하염없이 딕의 배낭을 흘깃거렸다. 그의 짐이라곤 창 한 자루와 가축을 돌보는 데 필요한 막대기 하나가 전부였다. 코이에는 딕의 배낭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몹시 궁금해하고 있었다. 딕은 코이에의 호기심이 그저 반갑기만 했다. 자신이 얼마나 여행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온갖 일에 대비하여 어떻게 짐을 꾸렸는지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었으니까. 오후 늦게 다른 부락에 도착해서 캠프를 설치할 때 마침내 기회가 왔다. 딕은 깜짝 놀랄 그의 표정을 기대하며 버클을 풀고 지퍼를 열었다. 그리고 칸칸이 꽉 들어차 있던 온갖 신기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코이의 앞에 펼쳐놓기 시작했다. 각종 식기, 가위, 칼, 삽, 방향 탐지기, 전체 망원경, 지도, 수첩과 필기도구, 각양각색의 옷가지들, 비상약, 응급치료 도구, 무엇이든 보관할 수 있는 방수봉투,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물건들이 한없이 쏟아져 나왔다. 마침내 배낭이 텅 비고 모든 물건이 바닥에 펼쳐지자 딕은 마치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탐험가가 된 기분이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오지를 탐험할 때 필요한 것들이란 제목에 너무도 잘 어울리는 장면 아닌가. 딕은 가슴이 뿌듯해졌다. 코이에는 검은 눈을 깜박거리며 작은 쇼핑몰과도 같은 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다. 그리고 몇 분 뒤 딕을 쳐다보며 간단하지만 깊은 울림이 담긴 질문을 던졌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순간 딕은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질문에는 아주 강렬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단숨에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가치관의 급소를 파고드는 그 한마디. 딕은 그 질문에 그날 저녁이 되어서도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몇 주가 지나도록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의 질문은 딕에게 그때까지 짊어지고 온 짐에 대해 그리고 그렇게 많은 짐을 지고 온 이유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 나아가 이번 여행에 들고 온 짐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짊어져 왔던 모든 짐에 대해서도 코이에와 딕은 모닥불가에 마주 앉아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기가 하는 말에 스스로 귀를 기울여가며 딕은 삶의 핵심이 되는 가치관들을 하나하나 재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지 따져보았다. 어떤 것들은 행복하게 해주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았다. 정말이지 계속 짊어지고 다녀야 할 만큼 중요한 것들은 몇 개 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배낭을 꾸리면서 딕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골라내기 시작했다.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이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 어떤 사소한 물건조차도 골라내려고 하면 누군가 이렇게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이봐, 잘 생각해봐.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걸? 딕은 눈을 질끈 감고 물건들을 골라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었다. 놀랍게도 남은 여정을 마칠 때까지 사라진 그 물건들의 미련을 갖는 순간은 결코 오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워진 배낭만큼 남은 여행 동안 딕의 마음은 한결 홀가분하기만 했다. 더 놀라운 것은 리더로서 감당해야 했던 책임감과 그에 따른 온갖 스트레스마저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낯선 경험을 통해 딕은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짐을 덜고 과감하게 버리며 지혜롭게 소유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내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앞의 질문들이 가슴에 와닿는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이 책은 앞으로의 삶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 이제껏 고수해왔던 삶의 양식이 자신을 짓누른다고 느끼는 사람들, 원하는 것은 웬만큼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성취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직장과 가정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일일이 부응하느라 마치 고개사처럼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악전고투하며 살아왔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카를 융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라. 인생의 아침 프로그램에 따라 인생의 오후를 살 수는 없다. 아침에는 위대했던 것들이 오후에는 보잘것없어지고 아침에 진리였던 것이 오후에는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딕과 내가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나이는 40대 후반과 30대 중반이었다. 나이는 달랐지만 둘 다 인생의 절반쯤에서 각기 맨 앞줄과 끝줄에 선 채 카를 융이 말한 인생의 오후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묻고 있었다. 이제 여기서 또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인생의 아침에 품었던 신념을 앞으로도 계속 품고 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움켜쥐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짐이 너무 많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게다가 그 짐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던 것들이었다. 일, 가족, 사랑,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은 한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었지만 이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만큼 버거워졌다. 닥치는 대로 꾸역꾸역 채워 넣다 보니 정작 인생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것이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닐까. 되고 싶었던,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이제 영영 멀어져 버린 것이 아닐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 책을 쓰는 동안 우리는 인생의 오후를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짐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성장과 또 다른 여정을 위한 클릭 타임인 것이다. 프로그램을 클릭하기 위해서는 지금 짊어진 인생의 가방을 풀고 다시 꾸려야 한다. 가방을 푼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것을 왜 들고 다니는지 찬찬히 되돌아본다는 뜻이다. 지금 소유하고 책임지고 있으며 관계 맺고 있는 것들이 과연 앞으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오히려 발목을 붙들어 매게 되지는 않을까? 가방을 다시 꾸린다는 것은 끝없는 재평가와 재창조를 의미한다. 우선순위를 정한 뒤 바람직한 삶의 조건들을 바꾸고 살아있다는 강렬한 느낌을 되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믿어왔던 삶의 방식들이 앞길을 인도하기는커녕 걸림돌이나 족쇄가 되지 않게 하려면 가방을 다시 꾸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방을 다시 꾸리고 집을 나서는 중년의 발걸음은 짐을 잔뜩 짊어지고 있는 젊은이보다 가볍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길은 가장 멋진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다. 가방을 다시 꾸려본 사람들은 인생의 황혼기가 사실은 진정한 황금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몇 년간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우리는 코이에를 다시 만나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깊은 밤 모닥불가에 둘러앉아 별을 바라보거나 바람이 휩쓸고 간 평원을 함께 횡단하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깊이 통찰하는 기회를 만났다. 코이에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란 우리가 가진, 그래서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이루는 그 무엇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 주었다. 결국 우리가 만나야 할 진정한 상대는 내면 깊숙한 곳에 가려진 채 빨리 발견되기만을 기다리는 우리의 본질이 아닐까. 우리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엉켜있는 삶의 실타래를 풀어내고 오랫동안 짓눌려온 존재의 무게를 털어낼 수 있다. 언제든 가방을 풀고 짐을 털어낸 뒤 다시 꾸릴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꾸린 가방을 들고 일어나 눈앞에 펼쳐진 삶을 보자. 진정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줄 새로운 길이 별자리처럼 환하게 펼쳐질 것이다. 당신은 그 길을 따라 남은 여행을 마음껏 즐기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가방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다. 가방을 다시 꾸리는 일은 결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코이에의 질문처럼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끊임없이 현재를 반성하게 만든다. 또한 현재 인생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 이 책은 당신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경험이 된다. 가방을 다시 꾸리는 여행에 동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책을 읽는 동안 누구나 자기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두 사람으로 하여금 이 책을 쓰게 만든 그 질문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당신의 웃음은 어디에?
영화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 사랑 세리 슬래커스의 주인공 미치 로빈슨은 일 더미에 파묻혀 살아가는 광고 세일즈맨이다. 어느 날 사는 게 지긋지긋해진 그는 평생 바라던 일을 저질러 보기로 작심한다. 친구 2명과 함께 서부의 목장으로 카우보이 체험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과연 자신이 이 여행을 진정 원하는지 고민에 빠진다. 이렇게 잡다한 일상과 인생의 고초를 짊어지고 떠나는 것이라면 값진 여행은커녕 고생길만 될 텐데. 하지만 그의 아내는 망설이는 그에게 무조건 떠나라고 한다. 떠나야 해요. 잃어버린 당신의 웃음을 되찾기 위해서 꼭 떠나야 해요. 남편이 예전처럼 유머 감각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결국 미치는 여행을 떠났고 그제야 비로소 아내의 말이 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웃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웃음 하나로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물론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의 생활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전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가족과 식사를 하며 똑같은 문제와 씨름하지만 웃음을 되찾은 덕분에 그는 그 모든 일을 새로운 기쁨으로 대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아직 떠나지 못한 미치가 너무도 많다. 그들의 공통점은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기쁨은 없고 고등학교 수학 시간처럼 지루하고 단조로운 날들만 되풀이되고 있다. 앞으로도 끝없이 반복될 것 같은 이 지루한 삶을 생각하면 맥이 빠지고 만다. 덫에 걸려 꼼짝할 수 없는 삶의 한가운데 나만 덩그러니 홀로 던져진 기분이다. 사는 신용은 하지만 삶에는 이미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한숨만 나와. 이제는 재미란 것이 뭔지도 모르겠어. 과연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던 그 많은 재미가 모두 다 사라져 버린 것일까? 사실은 재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미에 너무 중독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중독성 물질이 그러하듯 사람들은 재미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내성을 키워왔다. 그래서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도 재미를 못 느끼고 있다. 정말로 잃어버린 것은 재미와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감각이다. 재미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 재미있는 일도 하면서 모두 재미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활기와 행복에 꼭 필요한 미묘하고도 결정적인 요소를 잃어버렸다. 그것은 바로 독창성이다. 나를 진정 나이게 하는 것, 나를 남과 다른 존재로 만들어주는 독창성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20세기의 유명한 교육자이자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 아프레드 애들러는 독창성이야말로 행복하고 충만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시키는 필수 요소라고 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그가 만든 신조어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 거의 독창성의 반대 개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오늘날 라이프 스타일이란 쇼핑몰에서 사들이는 물건, 즉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물건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공장에서 틀에 넣고 찍어낸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행복에 만족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웃음을 잃어버린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설령 웃음을 발견한다 해도 그것을 알아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삶이란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며 목적이 아니라 방향이다. 칼 로저스. 바람직한 삶은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 있다. 다르게 해석하면 삶이 달라진다. 카우보이 여행에서 돌아온 뒤 미치 로빈슨의 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외적인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앞으로 펼쳐질 그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미치 로빈슨처럼 우리 주변에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결정은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변화는 이미 마음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깨달은 자들은 말이 없고 삶의 혁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루어진다. 어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회사의 유능한 중역은 부서 간의 경쟁에 지쳐 사표를 던진 뒤 작은 회사를 차렸다. 몇 개월 뒤 그는 옛 고용주와 맞붙어 알짜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글로벌 화학회사의 중간 관리자였던 한 중년 남성은 2주 코스의 수련회에 참가한 뒤 생기를 되찾아 일터로 돌아왔다. 그의 가슴은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회사를 떠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기쁨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잘 나가던 인력개발 컨설턴트도 자기 사업체와 10여 명의 직장 동료들을 이끌고 산속 작은 마을로 들어가 공동체를 일구며 살아가기 시작했다. 전직 록 프로모터였던 한 은행 간부는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두고 통나무집 건설업을 시작했다. 어째서 그들은 자신의 직업과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송두리째 갈아치울 수 있었을까? 그런 용기와 결단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삶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이 미리 정해 놓은 삶을 버리고 스스로 다시 정해 내린 삶을 선택한 것이다. 당신은 삶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무엇이 바람직한 삶인가? 옥스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 아가일은 행복의 심리학 The Psychology of Happiness에서 이렇게 말했다. 실질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조건은 인간관계의 1, 여가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 세 분야에서 만족의 경지에 이르는 데 있어 절대적 혹은 상대적 부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조지프 캠벨 조세프 캠벨 신화의 힘 The Power of Myth에서 말한 내용은 좀 더 가슴에 와닿는다. 당신은 인생에서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라. 당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당신의 삶에서 좋았던 것은 무엇인지,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은 하나도 못했고, 당신의 몸과 마음이 가고자 했던 곳은 한 군데도 가보지 못했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극심한 생존 경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까? 위기의식에 쫓겨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찾아낸 해결책은 매일매일 짊어지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가볍게 꾸리는 것이다. 헬렌과 스콧 니어링은 그것을 긍정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긍정이란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개체가 자기 방식대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즉, 자연스러운 조화야말로 바람직한 삶의 토대다.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단순함, 불안이나 긴장으로부터의 해방,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 그리고 조화롭게 사는 것이다. 바람직한 삶이란 진실성 인테그리티를 따른다는 뜻이다. 진실성은 온전함 호의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인티저에서 유래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함이다. 바람직한 삶이란 곧 온전함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진실성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작은 약속들을 지켜감으로써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에릭슨이 분류한 라이프 사이클의 단계별 특징에 따르면 우리 삶의 후반부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쉴 새 없이 넘나드는 엄청난 내적 긴장의 시기다. 이 시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보게 된다. 지금까지 얼마나 온전한 삶을 살아왔는가에 따라 희망과 절망이 나뉜다는 것이다. 존 가드너는 자신감의 회복 The Recovery of Confidence에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 권태의 치료약은 오락거리가 아니라 해야 할 그 무엇 관심을 쏟아부을 만한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다. 삶의 다음 단계를 어떻게 살 것인가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으며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직한 삶을 장소, 사랑, 일 그리고 목적의 총체라고 정의했다. 단순하지 않은 것을 위한 단순한 공식. 여기 바람직한 삶을 위한 공식이 있다. 자신이 속한 곳에서 place.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love. 삶의 목적을 위해 purpose. 자기 일을 하는 것 work. 이 한마디에 들어있는 네 가지 요소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삶 속에 녹아들어야 한다. 이를테면 당신이 살고 있는 장소가 당신에게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당신의 일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을 빼앗지 않으며 당신이 일하고 생활하는 곳에 가장 가까운 이들이 있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바람직한 삶을 이룰 수 있게끔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바로 목적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게 해주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만 당신이 원하는 바람직한 삶을 향해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 목적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계속 집중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때로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바람직한 삶은 여행과 같다. 그것은 한번 성취하면 평생 고이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변하는 것이다. 장소, 사랑, 그리고 일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의 무게 중심이 항상 바뀌기 때문이다. 삶의 어느 단계에서는 일보다 중요한 게 없지만 또 어느 단계에서는 뿌리를 내리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장소에 집착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을 때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렇듯 세 가지 요소들 중 어느 하나의 가치가 극대화될 때 우리 삶은 균형을 잃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분명한 목적이다. 목적은 단 하나에만 쏠려있는 우리의 관심이 샛길로 빠지거나 너무 멀어지는 것을 붙잡아준다. 목적은 앞을 내다볼 수 있게 해주며 스스로 선택한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횃불 역할을 한다. 의료기기 세일즈로 일가를 이룬 메리 앤 와일더는 목적을 등대와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내가 세일즈 계통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고객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나는 10년이 넘도록 세계 곳곳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관계도 있었고 나쁜 관계도 있었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온몸을 바쳐 일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당장 다른 일을 찾아다녀야 할 겁니다. 아니면 남은 인생 동안 스키나 타며 그저 놀고 먹는 백수건달이 되겠죠. 불안에서 자유로 갈아타기. 일, 사랑, 장소 이 세 분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각각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대체로 지위에 대한 집착을 덜하는 대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커진다. 또한 그들은 이 세상이 꽤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속한 곳에서 얼마든지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작가이자 상담가인 존 코원전 카원은 바람직한 삶을 불안에서 자유에 대한 믿음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직업, 사랑, 가정에 대한 걱정에 끊임없이 시달리다 마침내 불안과 좌절을 모두 벗어버리고 어디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 라는 요소들이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는 점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 영적으로 들린다면 그건 영적인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면 깊이 잠자던 영적인 관심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마련이다. 융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인생의 절반, 즉 30대 중반을 넘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삶을 종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었다. 그들이 병들게 된 것은 현존하는 종교들이 선사하는 깨우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을 되찾지 못한 환자들 가운데 온전히 치유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많은 사람이 중년의 나이에 이르러 삶에 대한 정의를 바꾸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때까지 품어왔던 삶에 대한 정의가 외형에 치우친 것이었다면 이제 좀 더 내면의 가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 오감을 자극하는 신기한 장난감 따위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다. 그 대신 좀 더 의미 있고 생을 풍요롭게 할 만한 일들을 찾기 위해 장소, 사랑, 일, 목적 중 하나 이상을 붙잡고 사색에 잠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장소에 대한 집착이 큰 편인데 가령 오래전부터 동경하던 전원생활이 대표적인 예다. 비록 직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편의시설도 없어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도 어떡하든 시골로 옮겨가 그곳에 둥지를 트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출세와는 무관하게 내면의 만족감을 위해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뉴멕시코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 톰은 굴지의 법률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제의해도 줄곧 거절해왔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자기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다. 그가 말하는 자기 일이란 미국 남서부 인디언 법정에서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변호하는 것이다. 물론 내가 그곳에서 계약법을 다루면서 산다면 정말 많은 돈을 벌었겠지. 하지만 여기서 얻는 만족감은 없었을 걸세. 게다가 이렇게 도로도 없는 곳에서 벤츠가 다 무슨 소용이겠나. 사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최근 우리가 참석했던 스티브와 린다의 재혼식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두 사람은 5년 전에 이혼한 사이였다. 하지만 각자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람이 언제나 자기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미 몇 년을 함께 살았던 사이였지만 인생의 오후에 접어들어 서로가 서로에 대해 새롭게 갖게 된 감정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다시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이처럼 내면으로 눈을 돌리면 바람직한 삶에 대해 이해하고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그리하여 장소와 일과 사랑이 삶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방을 풀고 다시 꾸림으로써 이전까지 바람직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인생관을 가로막았던 모든 두려움을 하나씩 걷어내고 있다. 죽음에 이르는 4가지 두려움. 혼자서 별 생각 없이 앉아있을 때 막연하게 밀려오는 느낌이 있다. 다름 아닌 두려움이다. 사람들은 세상이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사람들은 리모컨을 눌러 TV를 켜곤 한다. 하지만 대중매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TV, 라디오, 영화들은 머리털이 곤두설 정도로 두려움을 증폭시킨다. 마치 공기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거대하고 절대적인 두려움이야말로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인 양 떠들어대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해나가면서 우리는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란 게 사실 그렇게 막연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려움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죽음에 이르는 두려움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너무도 많은 생명력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죽음에 이르는 네 가지 두려움. 무의미한 삶에 대한 두려움. 외톨이가 되는 두려움. 길을 잃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째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맨 마지막일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보다 무의미한 삶을 더 두려워한다. 그 다음이 외로움, 그리고 방향감을 상실하는 것이다. 네 가지 두려움 중에서 죽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편이다. 우리가 발견한 네 가지 두려움은 각각 바람직한 삶의 네 가지 구성 요소와 상응하고 있다. 한 번도 자기만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미친 듯이 일에 매달린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는 일과 그 일에서 생겨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이 오히려 바람직한 삶을 살지 못하게 가로막곤 한다. 삶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버트런드 러셀 버트랜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다. 행복하다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지닌 것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다. 일은 그 자체로도 즐거울 뿐 아니라 그것이 쌓여 점차 우리 존재를 완성하는 기쁨의 근원이 된다. 외톨이가 되는 것이 두려워 평생 사랑을 쫓아다니지만 이따금 혼자서 자아를 들여다볼 용기가 없다면 참된 사랑을 찾기 어렵다. 사랑이 없는 인생, 진정 사랑하는 존재를 갖지 못한 인생은 그저 환등기로 슬라이드 영상을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슬라이드를 한 장씩 넣다가 금방 실증이 나서 기계를 휙감아 돌리듯이 말이다. 또한 길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한 곳에 얽매여 산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보지 않고 어떻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 길을 잃어보지 않고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 헨리 데이비드 소로 헨리 데이비드 더러우의 말에 귀 기울여보자. 왜 인간은 그토록 단단하게 자신을 땅에 뿌리박고 살아왔을까? 그와 똑같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를 수도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노력 뒤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자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신념이나 이상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불멸의 한 자락이라도 거머쥘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아무리 거룩한 목적이라도 자기 내면이 아닌 외부의 개입이 있었다면 결코 자기만의 진짜 삶을 경험할 수 없다. 바람직한 삶에 이르는 길은 결국 자기 자신과 진심으로 화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네 가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 장소, 그리고 이를 위한 적절한 공간을 찾아내고 그것을 지켜나감으로써 바람직한 삶을 설계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문제다.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찾아 그것을 지키고 중요하지 않은 의무나 책임 따위는 과감히 떨쳐버리는 것이다. 나만의 이정표를 위하여. 나이가 들고 삶의 단계들을 하나하나 밟아감에 따라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이루고 있던 일부를 버리게 된다. 가방을 푼 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새롭게 찾아낸 것들을 챙기는 것이다. 린다처럼 자신의 위기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스스로 시험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다면 더 큰 생명력과 만족감을 맛볼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혹은 버리기가 아까워서 가방을 전에 꾸려놓은 그대로 놓아두는 사람들은 거짓 안정만을 얻을 뿐이다. 안타까운 것은 가방을 다시 꾸리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방을 풀어헤칠 자아인식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분별하기 위한 훈련은 오직 자기만의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처럼 공인된 기술도 전혀 없고 이정표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짐을 지고 가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토록 많은 사람이 과중한 짐에 눌려 쓰러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짐을 풀고 다시 꾸리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질문 퀘스천이 곧 우리의 원정 퀘스트를 안내해주는 이정표다. 물론 이 질문들이 항상 올바른 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재능을 모두 발휘해가며 열심히 해답을 찾는다면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기 우리가 찾아낸 유효한 몇 가지 질문을 소개한다. 하루 중 30분 이상 혼자 있을 시간이 생긴다면 편안한 의자에 조용히 앉아 영화를 한 편 감상해보자.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나이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영화의 줄거리가 된다. 어떤 영화인가? 신나는 영화인가? 지루한 영화인가?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인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곳에서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의 재능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대부분 어디에 쏟고 있는가? 돈 문제만 걸리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과 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가능하다면 이 질문들에 대한 자기만의 답변을 적어보는 것도 좋다. 그런 뒤에 앞서 이야기한 바람직한 삶의 공식과 연결시켜보면 어떨까? 자신이 속한 곳에서 place,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love, 삶의 목적을 위해 purpose, 자기 일을 하는 것 work. 단순한 삶은 많은 것을 포기함이 아니다. 덜 가지면 덜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말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 하지만 편리함과 안락함을 포기하거나 희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삶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따져보고 그것들을 정말 원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가지고 가야만 하는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생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더 많다. 언젠가 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그때 항공사 직원이 내게 묵직한 파일을 들고 왔다. 그것은 온갖 여행 가방 샘플을 죄다 모아놓은 파일이었다. 이 중에 손님 가방이 있습니까? 나는 입이 쩍 벌어졌다. 가방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은 정말 몰랐다. 파일을 훑어가는 동안 나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서류 가방, 원통형 배낭, 보통 배낭, 하루 저녁 여행을 위한 가방, 바퀴 달린 가방, 캐리어가 붙어서 나오는 가방, 캐리어가 착탈식으로 된 가방. 가방의 재질만 해도 비닐, 나일론 가죽, 알루미늄, 말가죽, 악어가죽, 도마뱀 가죽, 뱀 가죽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크기와 색깔까지 본다면 아마 가방 종류는 지구의 인구보다 더 많고 다양할 것이다. 그렇다. 세상에는 모든 가방이 다 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를 어떻게 가든 각각의 용도에 따라 특별한 가방이 준비되어 있다. 이제 여행을 위해 가방을 고른다면 일주일 밤낮을 써도 모자랄 지경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꼼꼼하고 신중하게 가방을 고른다. 인생이라는 여행도 마찬가지다. 단지 선택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클 뿐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람들은 가방을 너무 일찍, 너무 쉽게 택한다. 학교를 졸업하면 손때 묻은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최신형 서류 가방을 산다. 왜? 그저 둘러보니까 눈에 띄어서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니까 집어들 뿐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집어든 가방을 평생 들고 다닌다. 그것이 애초에 맞지 않는 가방이거나 이미 오래전의 용도에 맞지 않게 되었는데도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가방을 가만히 살펴보라. 그 가방이 아직도 적당한가? 귀퉁이가 좀 닮지는 않았는가? 결국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지금 들고 있는 가방이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에도 꼭 맞는 것인가? 인생의 세 가지 가방. 인생이 여행이라면 삶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은 여러 가지 가방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가방을 갖고 다닌다. 서류 가방, 일을 위한 가방, 여행 가방, 사랑을 위한, 성공했는가, 성취했는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것이 삶뿐이기 때문에, 아니 생활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를 피할 도리가 없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잠시 생각해보자. 자신이 직업을 선택했을까? 아니면 직업이 당신을 선택했을까?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좋은 일, 나에게 딱 맞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직업이 당신을 택한 탓에 타고난 당신의 재능을 계속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족과 개인적인 욕망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일에서 성취감을 느껴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길은 평생에 걸친 긴 여정이다. 하지만 준비되기 전까지는 결코 떠날 수 없는 여행이다. 가방을 다시 꾸린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다. 달라진 가방의 무게와 내용물에 적응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완전한 지위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아픔과 좌절의 시간을 겪어야 한다. 의학에서 말하는 명예현상 복약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반응이 지난 뒤에야 제대로 준비를 마칠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중년이 되어서야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다. 중년은 청춘과 노년의 경계 지점이며 전환의 시기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아직 팔팔한 과거의 감각과 불투명한 미래 사이에서 막막함과 설렘이 묘하게 뒤섞인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단지 기억을 더듬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과거의 매 시기마다 가장 바람직했다고 생각되는 삶의 형태를 선명하게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일궈낸 것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든 지금까지의 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 쌓아온 짐들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고 싶은 것이다. 앵무조개가 낡은 껍질을 버리고 새 껍질을 찾아 들어가듯이 자신의 낡은 이미지 속에 계속 안주하려는 타성을 깨고 나오려고 한다. 혹시 나 혼자만 이런 걸까? 사람들은 오직 자신만이 이런 의심과 회의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궁금해하면서도 여전히 입을 꼭 다문 채 그 누구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 대부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모험으로 가득 찬 짜릿한 삶을 살고 싶은 은밀한 동경을 품고 있다. 다만 그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대리 모험을 떠나게 한다. 대표적인 대리인들이 바로 TV 속 전문 탐험가들이다. 그리고 자신은 푹신한 안락의자에 앉아 그저 상상만으로 동참할 뿐이다. 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그렇다고 지금 당장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히말라야로 떠나라는 뜻은 아니다. 바깥 세상으로 떠나는 모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내적 탐험이다. 내면이라는 그 무한한 미지의 세계는 평생에 걸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당신은 언제든지 모험으로 가득 찬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어릴 때는 누구나 이런 질문을 받는다.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아마 커서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니? 라고 묻기엔 너무 어렸을 것이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말처럼 현대인의 딜레마는 살기 위해서 일하느냐, 일하기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이다. 대부분 일하기 위해 산다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하는 버릇이 있다. 하지만 결국 그런 구분 자체가 허울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바깥 세상과 내면 세계를 모험하고 있을 때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정말 어려운 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차곡차곡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수많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털어버리는 것이다. 결국 진정 느끼고 싶은 것은 탐험가들이 가장 아슬아슬한 모험을 할 때 느끼는 내면의 리듬이다. 그것은 바깥 세상과 내면 세계가 하나로 합쳐질 때의 느낌이며 가야 할 곳은 알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오는 느낌이다. 다시 말해 낭만주의와 현실주의의 행복한 만남인 것이다. 바람직한 삶을 산다는 것은 현실적인 낭만주의자가 되는 일이다. 우리는 누구나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고 학비도 내면서 가족을 사랑하고 좋은 일도 해야 한다. 융자금도 갚아야 하고 치과에 갈 돈도 벌어야 한다. 단 하루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우리는 낭만적이어야 한다. 사람은 원래 사랑을 해야 한다. 가까운 사람들, 내가 몸담은 곳,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사랑해야 한다. 바람직한 삶을 살려면 철저히 낭만적이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리석을 만큼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 그로 인해 숱한 방황을 하게 될지라도 삶이란 일직선이 아니다. 탄생에서 죽음까지 이르는 길은 지그재그로 꺾여 있어 회전에 회전을 거듭해야 한다. 때문에 인생은 무수한 뒷걸음질로 파헤쳐진 W자 형태의 꺾인 길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직선으로 뻗어 있는 길만을 성공으로 여긴다. 그래서 얻은 것이 뭔가? 한평생 굴곡 없이 잘 살다가 성공적으로 은퇴하여 깨끗하게 인생을 마감한다는 뻔한 건전 드라마뿐이지 않은가. 인생을 곧게 뻗은 길이라 믿는 사람들은 먼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한 다음 은퇴를 하고 나서야 드디어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은퇴할 무렵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잊어버리거나 거기까지 오느라 너무 지쳐버려 더 이상 살아갈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중한 삶을 그런 식으로 접고 싶지 않다면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모든 삶을 그때그때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 판에 박힌 기존의 각본을 뒤집어 엎는 것이다. 곱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 마음 가는 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는 것이다. 물론 두려운 일이다.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과 사랑과 일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피할 수도 없다. 어느 누구에게나 삶의 기준이었던 그 확고한 생활 양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옳고 확실하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에 대한 회의가 하나씩 고개를 쳐든다. 기존의 방식들이 더 이상 안내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완전히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다시 한번 스스로 물어보자. 나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 거지? 사람들은 대부분 코어리게 시절부터 이미 직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커가면서 자신이 세운 가정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며 다시 세운다. 시간이 흐르면 사랑의 의미도 달라지듯이 일도 살아가면서 그 의미가 바뀌게 된다. 사람들 개개인마다 직업에 대한 의미가 다르겠지만 대부분 먹고 사는 방법들은 다음 세 가지 진실 안에 담겨 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하기 싫은 일을 더 잘 알고 있다. 당신은 어떤 재능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그 재능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그럼 질문을 바꿔보자. 싫어하는 게 뭡니까? 또 할 줄 모르는 게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줄줄이 늘어놓을 것이다. 경험은 사람들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달시키며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쳐주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로 뭔가 싫어하려면 먼저 그것을 경험해 봐야만 한다. 이렇게 해보자. 당신이 했던 일들 가운데 가장 싫었던 일 두세 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이다. 그중 가장 싫었던 일은 무엇인가? 당신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일했는가? 앞으로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는가? 직장 생활을 통틀어 가장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릴 때 사람들은 대부분 갓 입사했을 당시를 꼽곤 한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익숙하지 않거나 능력 밖의 일이라도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하는 게 뭔지 모른다는 것이다. 자기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설령 안다 해도 자기 재능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 부족하다. 개인의 경쟁력은 재능보다는 자신감에서 나온다. 자신감이란 외부와의 갈등을 통해 서서히 단련되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재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재능이란 언제나 우리 안에서 발견 혹은 재발견되어 활짝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동부 티베트의 라마승 타로옹 툴쿠탈 황토 그는 능숙하게 할 줄 아는 제주 스키어4 미인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창조적 잠재력을 쏟아붓기 위해 능숙하게 할 줄 아는 자신의 재주를 발휘한다면 자기 본성의 핵심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삶의 근본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자신의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직업이라는 사실과 함께 결국 내게 맞는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나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다. 헬렌과 스콧 니어링은 조화로운 삶 Living the Good Life 이란 책에서 경제적 노력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삶이다. 라고 했다. 일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심오한 믿음과 진솔한 감정들이 조화를 이룬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1954년 이 책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 이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바람직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직업관의 차이이기도 하다. 자기만의 재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성숙과 진화를 위해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뜻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365일 서류에 파묻혀 지내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중역과 원주민들을 위해 황무지에서 홀로 땅을 파고 수도관을 연결하고 있는 배관공의 직업적 가치는 무게가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외부 환경에 쫓겨서가 아니라 오직 내면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자신의 직업을 고결하게 수행해가는 이들에게는 장인의 면모가 느껴진다. 장인의 생애가 우리 마음에 그토록 다가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첫째, 그들은 정말로 자신의 일을 즐긴다. 자기 일에 온전히 몰두하는 그 모습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수제 기타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장인의 집을 보라. 사방에 나무 조각이 흩어져 있고 줄감개가 널려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정성스럽게 만들어낸 핸드메이드 고급 기타의 값어치는 단지 가격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둘째, 장인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을 한다. 즉, 자신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재주를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아시아 시네타 마샤 시네르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도 따라온다. Do what love, the money will follow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장인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무슨 일에 써야 할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그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 같다. 예전에는 장인과 예술가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없었다.
중세사회에서는 화가나 조각가도 도자기공이나 직조공처럼 장인 길드에 속해 있었다. 화가면 화가, 목수면 목수, 그 사람이 하는 일과 살아가는 방식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핵심이었던 것이다. 중세 사람들에게 직업이란 신을 발견하고 신과 자신을 연결하기 위해 자기 삶을 하나로 모아주는 수단을 의미했다. 공예 크래프트는 말 그대로 아름답고 쓸모 있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것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 혹은 궁극적으로는 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이 결코 혼자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같이 노력하고 결과도 함께 나누어 갖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장인 길드의 회원들은 자기 작품에 이름을 넣지 않았다. 긍지나 명예보다는 성취하는 기쁨 그 자체에서 더 큰 기쁨을 맛보았던 것이다.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아랑곳 없이 오로지 만들어진 결과만을 중시하는 오늘날과는 판이하게 다른 관점이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자신의 직업을 통해 단지 금전적인 만족만이 아닌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당연하다. 사람들은 내면의 갈증을 풀어내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싶은 것이다. 월터 코와터커는 줄어드는 기쁨, 멀어져가는 즐거움 The Design of Pleasure 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현대인의 가슴과 머리와 신경의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현대인은 어딘가 모르게 비참한 존재들이다. 반쪽짜리 가슴에 반쪽짜리 정신으로 이 세계와 소통하는 반쪽짜리 인생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느낌은 그나마 긍정적인 표현이다.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해보면 반쯤 죽어있는 느낌을 하소연하고 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잠이 든다. 사람들은 대부분 날마다 몽유병자처럼 반쯤 내키는 마음으로 자기 정신의 반쪽만 쓰고 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하나뿐인 삶의 절반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쌓여 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처럼 조용한 절망감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이길 원한다. 누구와도 같지 않은 혼자만이 지닌 타고난 재능을 찾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남과 다른 자기만의 독특한 면이 흉한 모습으로 고개를 쳐들 때마다 부랴부랴 감추기에 급급하다. 그래서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더더욱 간절히 자신의 재능을 찾아 헤맨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남과 다른 특별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길 바란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대부분 자신이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어쩌면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일이 겸손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갈매기 조나단의 저자 리처드 바크리처드 바크는 환상을 누진 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한계에 대해 논하라. 틀림없이 당신은 그것을 지니고 있을 테니 누구나 개인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다만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이다. 그런 재능을 펼치려면 자전거나 수영을 배울 때처럼 단계적으로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앞 단계를 완전히 익히지 못하면 결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하지만 자전거 타기와 마찬가지로 일단 익히고 나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숨겨진 재능을 찾기 위해 당신의 내면을 살펴보자. 배운 적은 없지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 일, 별로 노력하지 않고도 탁월하게 잘하는 일, 당신이 남들의 솜씨를 지켜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주로 당신의 솜씨를 지켜보는 일, 빨리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나 가족 혹은 동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내가 뭘 잘하는 것 같아? 잘 묻고 잘 대답해야 한다. 만일 변호사인 당신에게 자네는 훌륭한 변호사야 라는 대답은 쓸모가 없다. 이미 당신에게 붙어있는 꼬리표 따위는 다 떼어버리자. 자네는 사람 말을 참 잘 들어주는 것 같네. 그렇다. 이런 종류의 대답이 필요하다. 당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할수록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당신에게 맞는지 판단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가능하다면 당신이 지난 몇 가지 재능의 순위를 매겨보라. 만일 현재의 직업이 당신의 네 번째 재능과 연관되어 있다면 당신은 열정의 4분의 1만을 그 일에 쏟고 있는 셈이다. 열정은 enthusiasm은 신에 의해 부름받음이란 뜻을 지닌 그리스어 안티우스에서 유래한 말이다. 신의 부름의 귀를 막아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질 수 있겠는가? 몸을 준비할 때 인생의 절반쯤에서 위기를 맞게 되면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질문들을 그제야 끄집어낸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나는 지금 뭘 느끼고 있는 걸까? 뭘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걸까?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것들일까? 지난 20년 동안 직업에 대한 상담을 해오고 있는 딕은 상당수 중년 고객이 이런 질문 앞에서 막막해 하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스스로 그 질문들을 던지는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내적 탐험을 떠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어느 정도 고통이 따르긴 하지만 내적 탐험은 자신을 다시 설계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다. 토마스의 복음서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만약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면 너희가 밖으로 끌어낸 그것이 너희를 만약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너희가 밖으로 끌어내지 않은 그것이 너희를 파멸시킬 것이다.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 일을 설계하고 바람직한 삶과 성공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모색한다. 성공의 의미는 인생의 단계마다 다르다.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톰 듀프레스는 40대에 접어들자 자기 회사를 정리한 후 고등학생을 위한 교재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와 경험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열심히 끌어모으기만 했죠. 성공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게 성공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훌륭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그것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톰처럼 행복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들 대부분은 고독하고 권태로우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간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지만 바람직한 삶에 대한 사색의 시간은 하루 5분도 채 안 된다. 그러면서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의 직업을 꾹꾹 참아내고 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비극은 그렇게 참아내고 있는 일로 인하여 우리의 하루하루가 변질되고 삶의 형태까지 그 일을 닮아간다는 점이다. 삶의 리듬을 되돌아보자. 대다수 직장인이 주말에는 그럭저럭 한가하고 월요일에는 우울하며 수요일까지는 헐떡거리고 금요일이 되어서야 주말이 다가왔음을 신에게 감사해야 하는 쳇바퀴 리듬에 갇혀 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어느새 이 리듬에 길들여지다 못해 아예 내면의 시계가 되어버렸다. 시간을 다르게 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행복한 계획으로 축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 삭막한 황무지, 이 무미건조한 쳇바퀴에서 벗어나게 해줄 다른 길이 내 안에 분명히 있는데도 말이다. 또 없는 내면의 황무지로 당신은 자기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노예인가? 이 흔한 질문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떤가? 어쩌면 그 기분이 지금 당신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삶을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낸 딜레마로 혹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긴다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내면의 혁명 앞에서 혹시 실패할까봐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가방을 다시 꾸릴 일도 없을 것이다. 반대로 자신의 삶이 풀어야 할 미스터리처럼 오직 자기만의 상상력으로 창조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언제나 새로운 자극에 자신을 활짝 열고 거칠 것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모험을 마다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도전에 맞설 용기가 있는가? 그렇다면 미지의 경험들로 가득 찬 이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다. 개인의 성장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중년의 내적 탐험이란 책임을 깨닫고 가방을 풀고 그 책임을 받아들여 가방을 다시 꾸려줘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과감히 떠나는 것이다. 미국의 역사학자 데니얼 제이 포어스틴 데니얼 조세프 포스틴의 명저 탐구자들 The Discoverers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중세시대 때 지도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지리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사람들이 한 번도 살지 않았던 장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심했다. 원래는 미지의 땅 테라 인코그니토이라고 표시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아예 그 지역을 지도에서 빼기로 한 것이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땅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세상의 범위를 좁혀 생각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판단은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 인류의 탐험 역사가 수색이나 늦춰진 것이다. 모든 모험은 내적 탐험이기도 하다.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떠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과 영혼을 향해 내적 여행을 해야 한다. 바람직한 삶이라 불리는 곳으로 떠나기 위해서도 이와 비슷한 내적 탐험이 필요하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의 지형을 조사하고 지도 위에 표시해야 한다. 이처럼 계획된 내적 탐험은 지금껏 해오던 방식이나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이 내적 탐험이야말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단 하나뿐인 길이다.
내적 탐험을 떠나려면 우리가 모르는 것을 미지의 땅이라고 솔직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내적 탐험가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기 영혼 안에 미지의 황무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박물학자 엘리엇 포터는 황무지 안에서 세상은 오롯이 지켜진다 고 말했다. 내적 탐험은 내면의 세계를 지켜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기도 하다. 누구에게나 내면의 황무지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 미지의 세계로 이어진 자기만의 길이 있다.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땅, 그런 미지의 땅이 없다면 살아있다는 짜릿한 느낌을 어떻게 맛볼 수 있겠는가. 내적 탐험을 떠나는 자들은 숱한 모험을 통해 성장해 간다. 결국 삶의 목적은 성장하는 것이다. 어느 날 워크숍에 참가했던 한 중년 남자는 회사에서 쫓겨난 뒤 몇 년이 지나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 몇 년 동안 그는 많은 일을 겪었다. 박사 학위를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면서 낮에는 친구의 가게에서 반나절씩 일을 해가며 생활비를 줄여나갔다. 그 시절을 회상하며 그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인생의 후반부를 새롭게 만들어가려고 온갖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군요. 성공과 성취는 다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성공은 했지만 성취한 건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라면 성취는 자신이 소유한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살아있었으면 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모든 모험은 불안을 낳는다. 하지만 모험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예 잃는 것이다. 내 안의 탐험가를 만나라. 해마다 아프리카를 찾는다. 아프리카의 대평원 앞에서 그는 내적 탐험으로 가득 찬 삶이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인생의 절반쯤에 떠나는 내적 탐험은 꿈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자기 안의 모험을 통해 잊었던 나를 만나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뿌리부터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적 탐험은 자신의 천직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가방을 다시 꾸려가며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해보는 과정이다. 이것은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지적 여행이 아니며 한두 번 경험해보는 정신적 순례도 아니다. 매일매일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작은 떠남들이 큰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자연 속에 나를 잠시 내던져도 좋다.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음악을 감상하고 그림을 그리고 여행을 떠나도 좋다. 아니면 그저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이 모든 작은 떠남들이 언젠가는 우리를 천직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전혀 다른 차원의 살아있음을 맛보게 된다. 자신의 천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올리버 웬델 홈잘러버 웬델 홈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노래를 자기 안에 간직한 채 무덤으로 간다. 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도 커서 무엇이 되고 싶었는지 결코 알아내지 못한 채 무덤으로 간다. 인생의 절반에 선 그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존 윌리엄스는 하버드 대학교 출신으로 평생학습과 새로운 교육공학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인물이다. 그는 윌슨 교육회사의 고위 간부로 있으면서 변화와 리더십을 연구하는 이론가들과 함께 일했다. 딕은 존을 이렇게 기억한다. 그는 나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지만 암투병을 하며 보낸 지난 18개월 동안 나의 고객으로 거의 매일같이 함께 지내왔다. 그는 암과 싸우면서도 미래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다. 존의 투병 생활을 지켜보면서 나는 아프리카를 여행하며 마사이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호기심 많고 생기발랄한 그의 모습을 종종 떠올리곤 했다. 어느 날 그는 침대에 누워 이렇게 말했다. 이보게 딕, 이제 서서히 작별을 해야 할 것 같군. 나는 그의 손을 잡은 채 우리가 함께 했던 많은 일을 이야기하며 울고 웃었다. 그는 창밖을 응시하면서 아직 시력이 남아있는 한쪽 눈으로 뭔가를 보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나는 늘 신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했네.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게 할 계획 말일세. 하지만 난 정말이지 그게 뭔지 하나도 알아내지 못했어. 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정말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네. 그 말이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그는 내게 자네는 잘해낼 거야 라고 격려해 주었고 우리는 한참 동안 같이 울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뭔가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꿔놓을 때까지 녀석들을 밀어붙이게, 그리고 놈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 두게. 다음 날 그는 세상을 떠났다. 워크숍 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한다.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존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신의 계획을 당신은 찾을 수 있다.
당신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게 할 신의 계획을 찾으려면 삶이 선사하는 그 모든 가능성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 그럼 언젠가는 당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인생의 여정을 함께할 친구를 가졌는가? 꿈꾸는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 친구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뒤에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서먹서먹했던 사이가 여행 이후로 부쩍 가까워질 수도 있다. 여행은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다. 여행이라는 시공간 속에서는 사소한 것들이 갑자기 확대되기 때문이다. 어디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저녁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잠은 어디서 잘 것인지 따위의 사소한 결정들이 일생일대의 중대한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들을 결정할 때 동행자와 다투지 않고 무난히 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과는 더욱 가까워지고 잘 통하는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곧장 다음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것이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동반자와의 소통 능력이 여행의 즐거움을 좌우한다. 다행히도 아니 어쩌면 불행히도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이라는 여행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서 짐 싸들고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결정은 선택사항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상황을 개선시킬 의지도 없이 그저 불평만 늘어놓으며 동반자와 함께 무거운 발걸음을 터벅터벅 옮겨갈 뿐이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라도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다 Bridges of Madison County의 로버트 킹케이드처럼 뜻밖의 로맨스나 꿈에 그리던 짜릿한 모험이 불쑥 찾아오지나 않을까 하고 기대해 본다. 당신을 만난 것에 감사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주를 떠도는 두 점의 먼지처럼 서로에게 빛을 던졌던 게 아닐까요? 신이라고 해도 우주 자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무엇이든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위대한 구조 아래에서는 지상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광대한 우주의 시간을 생각하면 4일이든 4억 광년이든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 점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4일간의 짧은 사랑이 끝난 뒤 로버트 킹케이드가 프란체스카에게 보낸 이 편지글처럼 수많은 독자가 자신의 삶을 비록 가슴 아픈 결말일지라도 불타는 열정으로 깨끗이 정화해 줄 수 있는 영혼의 동반자를 애타게 기다린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열정의 정점을 경험하기 위해 자신의 황폐한 마음밭을 기꺼이 갈아엎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해묵은 가방을 완전히 풀어헤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수많은 사람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 길을 잃고 싶어한다. 무게보다 더 간절한 사이를 경험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거나 지쳤거나 아니면 감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짊어진 짐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결국 우리는 몇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완전한 사랑을 꿈꾸면서도 그런 사랑의 부상물인 혼란과 고통은 접어둔 채 그것이 주는 형언할 수 없는 황홀함만을 맛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열정적인 관계, 뭔가 의미 있는 관계, 살아있는 관계, 짜릿함이 넘치는 관계를 맺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가방을 풀어헤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아주 단순한 진리지만 받아들이기엔 너무도 어렵고 힘들다. 꿈꾸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꿈에 그리는 우정이나 사랑을 갖고 싶다면 바로 내가 누군가의 친구나 연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진짜 친구. 나는 중학생일 때 거의 매일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나를 괴롭히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녀석들이 한패가 되어 내게 눈싸움 스노버 파이트를 걸었다. 그 다음엔 내 숙제를 훔쳐갔다. 또 어떤 날은 나를 꿇어앉힌 다음 번갈아가며 내게 침을 뱉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참다 못한 어머니가 내게 물었다. 녀석들이 그토록 못살게 구는데도 왜 계속 어울려 다녀?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럼 어떡해요? 걔들은 내 친구인데. 몇 년이 지난 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중학교 때 어울렸던 그 녀석들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니 어쩌면 그들이 오히려 진정한 친구였는지도 모르겠다. 내게 아주 값진 교훈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곁에 있다고 모두가 다 친구는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친구가 아닌 사람들과는 어울려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 녀석들이니까.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라.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이 중 내 친구는 몇 명일까? 이것은 친구를 필요나 계산에 의해 선택하는 이기적인 행위와는 다르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충만하게 일굴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다.
영양가 있는 사람이란 말 그대로 나의 내면의 자양분을 공급해준다. 그들은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며 나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어주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만나면 나는 눈동자가 빛나고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짐이 가볍게 느껴진다. 또한 그들은 가만히 들어줄 뿐 결코 가볍게 판단하지는 않는 사람들이다. 나를 사랑하지만 결코 나를 고치려 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통째로 받아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영향가 있다. 이런 관계에서 성적 육체적 접촉은 털끝만치도 필요하지 않다. 그저 내가 하나라고 느껴지는 아주 친밀한 관계일 뿐이다. 삶의 여정에서 나와 함께 여행하도록 하늘이 맺어준 사람만 있어도 된다. 삶의 비결. 이제 와서 얘긴데 그때 딕은 하드자족과 함께 있으면 절대로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아니, 그들은 항상 길을 잃었다. 하지만 우리와는 달리 하드자족은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이는 법을 알고 있었다. 나무들이 숲이 길을 찾아줄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미지의 세계를 귀한 손님으로 대하고 그 미지의 세계를 자신들의 삶 안으로 기쁘게 맞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삶의 비결을 보여주었다. 다름 아닌 과정이 전부라는 것이다. 하드자족은 의지대로 사는 것과 의지를 맡기고 사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건 온 자아를 바쳐 그 일을 했다. 그리하여 매 순간을 자기 존재로 가득 채웠다. 한순간도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거친 자연 속을 즐겁게 헤쳐나가면서도 그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오로지 한 가지에만 집중했다. 그 가운데 온 세상이 그들 앞에 열려 있었다. 딕은 그때의 느낌을 이렇게 전한다. 나는 그렇게 짐을 가볍게 짊어진 채 그토록 안전하면서 살아있는 여행을 해본 적 없다. 나는 거의 언제나 모든 불상사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저 관목숲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뿐인데 진짜 삶이 시작되었다. 그전까지는 나의 삶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었다. 그저 진짜 삶을 시작할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마로바처럼 모든 것을 마치 처음 보는 듯 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내 앞엔 항상 실망뿐일 거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내일의 목적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라.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여행을 한다. 제임스 러셀 로웰. 잠보틱? 하바리가니? 코이에가 스와힐리어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의 불악한 가운데 서 있었다. 주위에는 소, 당나귀, 염소 등 100여 마리의 가축들이 시끌벅적하게 진을 치고 있었다. 그 소란스런 와중에도 코이에는 아주 편안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신경질적으로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렸다. 녀석들의 시끄러운 소리와 냄새 때문에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저녁 공기는 시원했지만 냄새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코이에의 삶은 그의 가축들 주변에서 맴돈다. 그도 그럴 것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대부분 녀석들이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가축의 젖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이며 가죽은 옷을 만드는 기본 재료이고 피는 비상식량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녀석들의 배설물까지 연료로 쓰거나 집을 짓는 데 사용한다.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코이에와 나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소에 대해 담소를 나누며 서 있었다. 그는 주민과 가축들 사이의 긴밀한 유대감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는 녀석들의 울음소리와 색깔 그리고 그가 붙여준 이름으로 소들을 하나하나 알아볼 수 있었다. 코이에의 아이들 둘이 와서 머리를 숙여 내 손에 갖다 댔다. 그들의 인사법이었다. 녀석들은 나를 무지임지 어른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30이 넘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존칭이었다. 나는 그것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였다. 코이에는 나를 그의 세 아내 중 첫 번째 아내의 움막으로 안내했다. 움막의 겉모양은 길쭉한 타원형의 갈색 빵 덩어리를 연상케 했다. 입구는 반원형으로 된 어두운 굴처럼 생겼다. 비가 들이치는 것과 연기 냄새 그리고 시원한 움막 안쪽으로 파리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 세 개의 돌로 만들어진 작은 난로 안에서는 손가락 굵기만한 나뭇가지 2개가 타면서 실내의 빛과 온기를 주고 있었다. 반대편 구석에는 2개의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나무를 촘촘히 엮어짠 침대 위에 짐승의 가죽이 덮여 있었다. 하나는 부부가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들이나 손님을 위한 것이었다. 코이에의 아내였다. 작은 체구에 크고 총명한 눈을 가진 그녀는 전통적인 마사이 방식으로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신선한 꿀맥주가마 속을 저으면서 계속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
꿀맥주는 재래 때 어른이나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마사이족의 전통 음료로 숙성까지 보통 3주 정도가 걸린다. 그 황금빛 술을 크고 둥근 호리병에 담아 불 가까이에 놓아둔 채 코이에의 안에는 숙련된 양조기술자처럼 세심하게 발효시킨다. 모든 것이 너무도 완벽한 풍경이었다. 그 단순한 움막 안에 코이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장소에 대한 감각, 사랑, 의미 있는 일, 그리고 목적 이 모두를. 코이에의 세계는 작았지만 그의 관심은 넓었다. 지금까지도 그는 자기 종족의 미래를 가꾸는 데 깊이 헌신하고 있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 사실 마사이족도 다른 부족들처럼 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위태롭게 서 있다. 젊은이들이 연장자들을 제치고 나서서 현대 문명이 싣고 올 선물을 먼저 열어보려고 안달이다. 시대의 폭풍 한가운데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코이에에게서 나는 더욱 깊은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코이에가 내게 꿀맥주를 권하며 물었다. 그래서요, 닉, 당신과 함께 여행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삶을 추구하고 있나요? 당신이 우리 마을의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마다 대부분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이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공한 모든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어떤 무거운 짐과 씨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어째서 성공은 꼭 그토록 무거워야만 합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모두 각기 다른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코이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는 꿀맥주 잔을 내려놓더니 내가 선물로 준 새 일기장과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빠르게 그러나 깔끔하고 조심스럽게 글씨를 써나갔다. 아사히의 언어인 마하로 쓴 글이었다. 리타이 오이드파, 오이투무라 아케 에타이. 이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마사이의 격언인데 바로 당신들이 말하는 바람직한 삶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이에가 설명해 주었다. 무슨 뜻이죠? 내일의 목적을 갖고 열정을 다해 오늘을 살라. 대충 그런 뜻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자라 해도 당신이 즐길 수 있는 건 오로지 이 순간뿐이라는 얘기지요. 모든 건 너무 빨리 끝나버리니까요. 그는 계속해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려 했었다. 오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참된 성공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당신에겐 별것 아닐지도 모르지만 나에게 바람직한 삶이란 이미 성공한 것을 하나하나 의미하는 걸 의미합니다. 나의 건강, 나의 가축들, 아이들, 제때 내리는 비, 뭐 이런 것들 말이지요. 다음 주 내내 마실 우유가 그득하다고 해도 지금 내가 우유를 마실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애써온 것을 코이에로부터 완벽하게 들은 셈이었다. 하긴 코이에는 늘 이런 식이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우리 모두 내면 깊은 곳에서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 새삼 또렷해진다.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일도, 물질도, 소유도 아닌 그저 우리 자신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코이에와 헤어지고 나서도 그의 말과 그의 모습이 내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내게 힘과 용기가 되었으며 인간 본성에 대한 나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다. 지금 나는 코이에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담요를 몸에 두른 채 까마득한 지평선을 응시하고 있는 마사이 족장의 모습을. 코이에는 진정으로 두 세계가 만나는 경계선 위에 살고 있다. 내일이라는 바깥 경계선과 오늘이라는 안쪽 경계선이 하나로 만나는 곳에서 아사히족의 격언처럼 내일의 목적을 갖고 열정을 다해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